네, 1월 17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43,000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를 받는 게 간단치 않다라는 거를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43,000달러에 대한 돌파 테스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올라서면 곧장 저항을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이 지지가 간단치가 않구나, 상당히 저항 강력하다, 이런 부분들을 새삼 느낄 수 있는데 상황은 아직 바뀌는 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5만 달러 부분까지 로컬탑을 한번 찍어주고 49,000달러 위에서 새로운 로컬탑을 한번 확인해주고,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조정을 받게 될지, 아니면 저번에 최근에 며칠 전에 찍었던 49,000달러가 이번 로컬 탑이고 지금 이제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 그런 상황에서 박스권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상황을 뭔가 딱 이렇다라고 얘기하기가 모호한 상황,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움직임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망감을 안기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세다,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로 보면 지금 흐름 괜찮죠. 흐름 상당히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출시 이후에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또 GBTC 환매 물량들이 지금 터져 나오면서 시장의 어떤 반등 모멘텀에 상당한 악재성 재료로 작용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비트코인 일간 차트거든요. 일간 차트에서 여전히 중요한 지지라인, 지금 지지 테스트 잘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반등 받아주고 44,000달러 위로만 올라서 준다라면 간다, 최소한 5만 달러 리테스트 정도는 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의 맥락을 지금 차트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트 같은 경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이런 틀을 우리 머릿속에 딱 잘 장착을 해놓으면은 지금의 상황을 조금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크게 마음이 요동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주 이동평균, 지수 이동평균 아래에 있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다. 200주 이동평균 부근이고 반감기 전이라면 그거는 강세의 시작을 의미한다. 반감기 이후에는 500일 동안 포물선형 랠리를 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보면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0주 지수 이동평균 라인인데 이쪽 밑에 있을 때, 이쪽 밑에 가격이 자리하고 있을 때는 항상 매수 타이밍이었어. 매수 타이밍이었고, 올라오고 나서 반감기 전까지 이때는 강세장의 시작, 반감기 이후부터는 포물선형, 거대한 포물선형 랠리를 진행을 하면서 고점을 찍었는데 이게 대략 500일 정도, 좀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하죠. 이때는 399일, 이때는 539일, 이때는 413일, 이제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대략적으로 525일을 대비를 하면은 2025년 10월 중순에 새로운 탑. 근데 가격대가 좀 높아요. 30만 달러 정도의 지금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항상 200주 지수이동 평균 아래가 매수 타이밍이었고 200주 지수이동 평균 위에서 자리하면서 반감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딱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까지는 강세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나서 반감기를 거치면서 급등.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릴렉스 하면서 좀 기다리면 돼. 매수 타이밍은 지났고 지금은 이제 강세 막 시작이고, 지금 막 겁먹고 팔고 뭐 좀 떨어졌다고 팔고 이런 거 아니야. 200주 이동평균 위에서만 자리하고 있으면 되고, 더더군다나 이제 90일 뒤면은 반감기야. 그래서 4월 말쯤이면은 갈 거야. 그때부터 언제까지? 내년 10월까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련의 패턴이 얼마나 또 역사의 반복성이 이렇게 적용이 될지는 좀 봐야겠죠.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 전체 역사에 있어서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 있을 때 비트코인이 강세 랠리를 벌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금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굉장히 예쁜 그림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여기 정말 조그맣게 요렇게는 막 정신 하나도 없죠. 지금 이게 지금 24시간 동안의 흐름인 건데 정신 하나도 없는데, 주간 차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훌륭합니다. 지금
잘 가고 있고 반감기를 향해서 하루하루 더 가까이 가고 있고 반감기를 기점으로 랠리 언제까지? 내년 10월 정도까지 뭐 10월이 될지 9월이 될지 11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전에 없었던 이때는 없었던 어마어마한 이슈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1년이나 2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이 또한 굉장히 큰 유의미한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클 반데포페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은 지금 건강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의 조정은 건전한 현상이야. 인내심이 필요하다. 앞으로 2년 동안은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질 거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라크 데이비스인데 비트코인이 지금 49,000달러 찍고 13% 수준의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이전 상승장에서도 주기적으로 30에서 40% 조정 발생했다. 보시면 나와 있죠. 찍고 38, 찍고 38, 찍고 33, 찍고 38, 찍고 36, 찍고 29. 한 30에서 40% 수준의 조정은 아우 일도 아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뭐 13%, 야 이거 가지고 지금 막 간땡이 막 떨리고 막 간 벌렁벌렁거리고 하면 시장 잘못 들어온 것이지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간 차트를 통해서 보면 흐름 자체가 순조롭다. 뭐 이렇게 조금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젤레가 올린 건데 이 사람은 되게 이 차트를 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만 달러 밑에서는 매수 구간, 3만 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는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홀딩하고 있는 거야. 정고 돌파 이후에 7만 달러 이상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화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지금 있으면 돼. 이 얘기하는 거죠. 있어. 왜 자꾸 힘들게 그렇게 데일리 대응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딱 보니까 비트코인이 다시 3만 달러 밑으로까지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의 하락 조정은 과속 방지턱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과속 방지턱에서 살짝 부딪히면서 살짝 놀라는 거. 근데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채널 돌파 이후에 급등, 돌파 이후에 지지받고 이제 급등한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세스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해. 황소 강세론자로서의 입장에서 나는 녹색 경로,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올라서서 5만 달러 위에서 지지받고 반등하는 거, 그렇게 7만 달러 위로 전고 돌파 테스트를 하는 거, 나는 이걸 원하긴 하는데 사실 좀 더 한 3만 5천 달러까지 빠졌다가 반감기 이후부터 본격 랠리를 벌여도 I'm okay, 나 괜찮아, 전혀 놀라지 않을 거야. 이럴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럴 가능성도 있긴 해. 하지만 결국에는 방향성은 똑같다. 목표 지점은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약간 다이아몬드 핸드다운 그런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멘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얘기도 재밌어요. 이거 지금 월간 차트거든요. 월간 차트에서 강세 사이퍼 패턴이 지금 형성됐고 지금 타겟 1과 타겟 2는 달성이 됐어. 36,000달러, 48,000달러까지는 달성이 됐고 이제 다음 타겟이 내가 제시한 게 69,200달러인데 이건 전고 돌파 테스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월간 차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그런데 지금 올해 안에 전고 돌파가 가능하더라는 거, 그리고 나서 내년에 새로운 고점, 더 큰 고점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조금 더 강세론자스러운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닥터 프라핏, 이 양반은 지금 이미 맞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로컬 탑 했고 이미 때려 맞았고 빠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한 39,000달러 부근까지는 나갈 거야. 결국에는 저항 맞고 떨어지고 지지 테스트하고 가긴 갈 건데 여기까지는 테스트 하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9,000달러까지 리테스트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이 양반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역헤드앤 숄더 이거 페이크야. 지금 살짝 강세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 마켓 메이커가 너 가두려고 하는 가두리 치는 거야 지금.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림 재밌죠? 이게 지금 월간 차트거든요. 역시 월간 차트인데 곰이 아무리 눌려봤자 반등했고 곰이 눌러봤자 반등했고 곰이 눌러봤자 반등했고 곰이 눌러봤자 반등할 거야. 그래서 비트코인의 역사라는 게 관점에 따라서 이런 관점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될 것 같지 않나요? 지금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그냥 괜찮다, 좋은 상황이다, 흐름 좋은데 뭐 이렇게 조금 바라볼 여지도 상당 부분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3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100억 달러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신규 출시된 ETF가 500개라고 하는데 이 전체 거래량보다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의 ETF 이 3일 거래일, 3거래일 동안의 거래량이 더 많다. 엄청난 관심인 거죠. 그래서 이걸 에릭 발추나스가 의미부여를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숫자다. 그래서 거래량은 이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조작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시장의 관심 굉장히 뜨겁다, 이런 얘기를 강조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이제 파생 상품의 어떤 확장성 국면으로 접어든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프로시어스가 비트코인 현물 ETF 레버리지 상품 5가지 종류에 대한 승인 신청을 지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몇 달 안에 유사 상품 12개 승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에릭 발투나스가 얘기하고 있는데, 옵션 파생 상품도 조만간 등장할 가능성, 그러니까 연내 등장할 가능성,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자산에 대한 어떤 파생 상품의 다양성의 관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어 버렸다 이미.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3거래일 동안 100억 달러, 와 씨,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투자 못하게, 오늘 금융위 부위원장이 다시 한번 멘트를 했던데 정부의 입장과 자본시장법의 위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지 스탠스 유지한다, 뭐 이렇게 멘트를 때렸더라고요. 정신 없죠 진짜.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면은 열받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어떤 이 신발놈들에 대한 어떤 생각은 가급적 조금 제껴놓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애쉬, 이 사람 그냥 일반적인 분석가 중에 원오브댐인 줄 알았는데 와 비트코인 고래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래소에 있었던 877 BTC를 모두 다 레저 콜드 월렛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지금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만 달러까지는 팔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 강세장 고점에서 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렇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냥 뭐 좀 분석 좀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비트코인 고래였어요.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어, 가지고 있는 홀더였습니다. 부럽더라고요. 비트코인 877개. 으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눈여겨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코인베이스와 SEC의 소송 전이 이제 본궤도에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인베이스가 현지 시간으로 1월 17일에 한 4시간 정도로 이 재판부에 대해서 구두 변론을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내용은 또 뻔하죠. SEC가 헛짓하고 있는 거다. 얘네 증권 아니다. 우리는 이미 상장 기업으로서 SEC가 상장 심사를 할 때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거래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SEC는 알고 있었다. 지금 헛짓하는 거야. 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궤도에 오르면서 코인베이스 1월 17일, 리플 소송 4월 23일. 일단 이 두 날짜는 조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플러스 리플 소송 약식 재판에서 증권으로 판정된 초기 기관 대상 판매 물량에 대한 벌금 합의 논의, 이게 지금 2월 달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코인의 증권성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상황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중에 가장 상징적인 거는 당연 리플 소송이겠죠. 1심 판결 2분기에서 아무리 늦어도 3분기 때는 나오게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코인베이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올해 본궤도를 향해서 이제 계속 속도가 나겠죠. 속도가 날 건데, 이제 리플 소송 결과가 나올 때 그 결과가 코인베이스 사건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해 6월에 이제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 상대로 SEC가 기소를 했던 거잖아요. 그때 이제 코인베이스 기소장에 적혀 있었던 게 13개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증권이라고 규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거 집중적으로 살펴봤었는데, 뭐 솔라나, 에이다, 매틱,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시, 칠리즈, 플로우, ICP, 니어,
VGX, 대쉬, 넥소 뭐 이렇게 조금 증권으로 규정이 된다라고 SEC가 주장을 하는 SEC의 주장. 여기서 재밌었던 게 그거죠. XRP 빠져 있었던 거. 이때 이제 코인베이스가 이제 법률 책임자 시에로와 브라이언 암스트롱 둘이서 이제 막 되게 적극적으로 멘트를 했었어요. SEC는 우리 사업을 검토해서 2021년에 상장 기업이 될 수 있게끔 허용을 했다. 맞는 말이죠. SEC의 토큰 등록 방법은 없다. 우리는 증권을 상장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제 맞짱 뜨는 스탠스로 표현을 했던 게 저도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SEC가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고 있던 기업이 문제가 되는 거라면 상장 신청서에 오케이를 하지 않았어야죠. 야, 니네 왜 미등록 증권 팔아? 그때 딴지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그때 가만히 있다가 이 새끼들 왜 지금 와서 뻘짓이야? 뭐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상황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SEC와 CFTC는 상품과 증권에 대한 구분, 이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 SEC는 명확한 규칙 대신에 미국에 피해를 끼치는 집행 규제 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돌려차기를 날려버리는 이게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멘트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시원시원한. 사실 이제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와 관련해서 이 숨겨진 최대 승자가 지금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지목되고 있는 거잖아요. 주요 기업들의 비트코인 이 커스터디 주체가 지금 감시 주체가 코인베이스가 지금 맡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의 승자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코인베이스가 법정에서 날을 세우면서 SEC랑 맞짱을 뜨게 되는 상황, 그 궤도, 본 궤도로 오르는 그런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재밌었던 게 이제 XRP가 빠져 있어서 야, SEC 이 새끼들 진짜 치사하다. XRP가 그렇게 증권이면 여기다 넣었어야지 지들 주장대로. 그런데 이게 지금 법원에서 약간 애매한 상황인데다가 이게 6월인데 7월에 약식 재판에서 XRP에 대해서 2차 시장 판매 물량, 다시 말해서 거래소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지금 판단이 나왔잖아요. 한 달 뒤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얘네들도 만약에 증권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래소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거는 증권으로 봐야 되는 건가?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논의가 진전이 된 거죠. 누구 덕에? 리플 덕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판결 덕에, 어떤 판결? 약식 재판 판결 덕에 논의 자체가 작년 6월에 요게 SEC가 코인베이스를 딱 기도했을 때 그때보다 훨씬 더 지금 디벨롭이 된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XRP가 빠지면서 야, 이 새끼들이 이거 단순히 빼먹었을까?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눈치 보고 있는 건가? 뭐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왔었는데 그때 조금 우리가 했던 얘기가 리플 소송에서 패소했을 상황, 패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XRP를 포함시키지 않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지금 바라보면 야, 이거 다 주요 종목들인데 얘네들이 증권이라고?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최소한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건 증권으로 보기 어려운 거 아니야? 약식재판 판결이 정말 리플 사건 약식재판 판결이 진짜 의미가 있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의 확장성을 만들어 준 게 뭐다? 리플 소송 약식재판 결과였다. 뭐 이렇게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